자,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시장의 핫한 이슈를 미리 좀 살펴보고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 이렇게 3일 연속 나온 분은 그래요? 최초입니다. 네, 빠져들고 있는 거죠, 이제. 자, 신며든다라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금요일이라서 더 기분도 좋고. 이 프로그램을 봐야 할 가치를 증명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뭔데요? 신 소장님. 신 소장님 나와서? 아니 뭐 어제도 사실 마지막 기회를 장 시작 전에 말하는 게 더 의미가 크잖아요. 그리고 신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잘 갔어요. 강관업체라든지. 어제 피팅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어제 마지막 기회였고요. 사실 이분이 종목 보는 오늘은 데는 이제 늦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김에 예.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예.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 어느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야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메말랐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에 그 장기적인 투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맨날 그거를 바라보면서 뭐 그런 차트들 많이 봤을 거예요. 미국의 장기 차트를 대입을 해놓고 우리나라 거를 같이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그래픽으로 이렇게 점선 있죠. 점선으로 우리나라도 뭐 장기 투자의 문화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처럼 저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옛날에 뭐 퇴직연금이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 시점을 이제 우리나라 거에 대입을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게 막 우리가 막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계속 실현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미국으로 떠났죠. 근데 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꽤 하고 있고 역시나 미국이 우방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는 게 미국계 자금이 가장 많고 그것도 정시 펀드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시 펀드라면은 뭐 단기간에 빼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야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모자르잖아요. 고객 애탁기나 이런 게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준다는 거는 좋은 의미인 것 같고 뭐 마이클 버리 같은 그 투자자는 우리나라 그 소형주에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게 골라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너무 뭐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미국에 비해서 약간 전체적인 순위가 뒤지는 기업들이 있고 항상 조금 뭐 공매도란 거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너무 어렵다. 근데 뭐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한국 시장의 종목이나 주식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외국인들도 이게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냥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한국 이거 하나 있네 이거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포트폴리오가 소중하고 자산은 예. 소중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신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지금 내용이 정리식 펀드라고 하니까 정리식 펀드를 뭐 하루아침에 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앵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하루는 그랬죠. 예, 이건 또 의미가 있는데 그 전략 팀장으로서 분석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계속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자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이제 한 기간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이제 얽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사서 경기 아주 좋아졌을 때 파는 굉장히 연금과 같은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스타일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펀드 매매 성향이, 매수인데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하는 건 유럽계 자금 내지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세 회피 지역에서 오는 뭐 라부안이라든지 룩셈부르크 이런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게 금감원 공시를 보면 매월 나오거든요. 매월 중반에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거를 이제 다 어그리게이트해서 보면 미국계, 유럽계 그리고 유럽계에서도 나서 보면 이제 약간 조세 회피 지역. 근데 조세 회피 지역의 자금만 따로 골라서 보면 어떤 흐름과 비슷하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제 약세, 즉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고 보면 그 조세 회피 지역에서 단기로 확 사들어오면서 시장이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런 자금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살 수는 있죠. 예. 근데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미국계 자금인지 유럽계 자금인지 조세 회피 자금인지 이건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뭐 약간 펀더멘털로 가면 그래도 미국계 자금들이 버텼었던 종목들은 약간 그래도 이익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과 같이 붙어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오리엔트 돼 있는 국가에서 좋아지는 업종을 다른 나라에서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재생이라든지 반도체 치포라든지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도 조금 많이 세분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제가 들어보니까 외국인 자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나라에서 호조 좋은 그 섹터인 반도체와 신재생 쪽으로 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최근에는 그쪽에 많이 자금이 네.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벤처 캐피탈 같은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성장성이 있는 쪽에 자금을 투여하는 그런 쪽의 자금들을 전 세계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소재 쪽에 굉장히 많이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요? 아니 반도체 이차 전지 소재라기보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소재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토양을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쪽에 산업이 더 그러니까 붐을 뿜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소재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뭐 2차 전지. 사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벤처에서도 그쪽 자금이 가고 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이제 개화기 시초다. 소재 관련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 소장님. 네. 소장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저희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어떨까? 이것과 연동되는 기업에 우리도 투자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 회사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관련 기업이 있다면 뭐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금은 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카카오 네이버가 3년 정도는 고생할 확률이 높고요. 그게 전혀 안 가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겠느냐.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억의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 5만 원을 가는데 시장이 움직인다고? 그건 역설 아니야? 삼성전자가 안 간 적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차하정 장세 때도 그렇고 자문사 7공주 때도 그렇고 그 특정 섹터만 주구장창 가고 삼성전자는 그냥 1, 2년을 쉬었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태조 이방원이죠. 태조 그래서, 이방원. 예, 이게 그 사실 뭐 또 이선혁 신재생 부장님이 쪽이잖아요. 만든 거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어제 알아보니까. 태조 이방원 단어를. 태조 이방원 단어를 이선혁 부장님이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됐어요. 다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됐어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더 더 많이 나갔어요. 했어요. 네, 아이, 근데 뭐 이방원 모르겠는데 얘기. 어쨌든 뭐 결론이 됐습니다.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태조 투자가 이방원에서 중요하니까. 그 순서가 중요한 게 네. 이제는 원자력을 해야 될 때죠. 아, 원자력, 그쵸. 이격 부담이 큰 어제 피팅 마지막 기회였고요. 원자력. 네. 하이로 코리아가 22.74%까지 갔어요. 어제 하루에. 10%로 내려오긴 했지만 피팅주 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가장 지금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황에서 수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폴란드랑 체코가 유럽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보면은 제가 옛날에 밀당한다고 했는데 밀당을 할 위치죠. 사실 미국의 눈치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원이 많은 국가에다가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선 또 러시아랑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개 국가가 결국 경쟁이거든요. 원자력은 중국, 러시아랑 그 다음에 프랑스, 한국, 미국이에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미국 말은 그렇게 막 듣진 않아도 돼요. 자기네도 강국이고 원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미국을 완전 배척도 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갖고 밀당을 하겠죠. 그렇다고 러시아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원전에서. 그리고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없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사막에서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지은 거 잘 돌아가고 있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잘 돌아가는 거 보이냐고. 너네 사우디아라비아랑 비슷하지 않냐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미국인, 프랑스는 왜 안 되냐면 프랑스 거는 원체 비싸고요. 프랑스 원전은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걸 찾기 위해서 좋습니다.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나 체코나 뭐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차트로 봐도 똑같아요. 예. 피팅이나 태조 2방까지 있죠. 태조 2방까지 다 어떻게 다 갔죠? 왔고. 아니 그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예. 60개월선과 120개월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으면서 뚫기 직전에 그 계속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그 오래된 15년짜리 막 그걸 뚫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항선들을. 그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원자력주들이 다 지금 그 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 나오면 장대 양봉이나 갭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자, 결론에 이르르겠죠. 그럼 이제는 원전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저희 우리 신앵커님께서도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을 해주셨는데 네. 이 안에서도 우리 신 원전. 소장께서는 원전. 네. 네, 원전은 또 동의하십니까?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예. 사우디였나요? 뭐 원전 수출 그렇습니다. 예, 11월 그런 얘기도 달에. 있었고 예.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려를 기울이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맞습니다. 정부에서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그렇죠. 전 정부 쪽은 지우기. 예, 지금부터는 예. 뭐 안 돼도 계속 갈 수밖에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좋습니다. 예. 자,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 얘기할 때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책 리스크가 아니라 정책 호재가 그렇죠. 가장 든든하게 예. 받쳐주는 리스크 있다면 그거를 정부가 계속 없애주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원전은. 예. 완전히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정책 호재가 살아있는 원전 테마에 주목하자라는 결론으로 1번을 마무리 짓고 예. 다음은 저희 어제 이 뉴스가 나와서 좀 다들 놀랐는데 또 우리나라의 규제 리스크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무산에 이어서 금융위에서는 이제는 카카오톡 송금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지난 정권 말미에도 규제 리스크 때문에 정말 얻어맞았었는데 이번에도 카카오톡 송금 금지가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떨지 이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에 송금을 금지하면 카카오톡 사업은 어떻게 되는 근데 겁니까? 본질은 카카오를 그 정부에서 뭐 단속하고 뭐 못 나가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카카오의 자체 문제죠. 이게 지금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도 그랬고 물적 카카오도 분할.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누가 좋습니까? 그렇죠. 기관밖에 좋지가 않죠. 인적 분할을 했다면 카카오를 갖고 있는 주주가 자기 계좌에 분할 비율대로 두 가지 기업이 다 들어오게 되지만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은 신규 상장을 하는데 카카오 그룹이 신규 상장을 할 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니 당연히 배정받는 주식은 거의 뭐 쥐꼬리만한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떠서 시작한 공모가에서 거품이 껴서 떠서 시작하고 나서 거기서 스톡옵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뭐 행사가 1,000원, 1,500원짜리 그런 거 다 실현하고 떠나버리는 격이죠. 그다음에 그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걸 그냥 잡고 그냥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카카오 상반기 소액 주주가 204만 1,324명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의해서 2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액 주주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고 그다음 카카오예요. 근데 이 카카오의 이런 피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이마트도 그렇죠. 이마트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를 보고 투자를 했나요? 거의 99%는 쓱닷컴의 성장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쓱닷컴이 나가보세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지금 상황들이 많아요. 지금 몇 개입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지. 지금 이러다가 카카오 그룹만 이 시가총액 30위 안에 한 10개가 포진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지수가 빠져가지고 미룬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이 상장을. 여론을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탁월한 방지를 해야 해석입니까? 됩니다. 예. 탁월한 방지를. 해석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1000%. 카카오가 안 된 말로 네.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골목 상권 훼손했죠. 갖고 있는 거 밸류에이션 너무 심하게 받았죠.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부가 자기의 핵심 사업부를 다 쪼개서 상장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물적 분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주제였었던 금융위에서 카카오 송금도 어제 종정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기사와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막지 않았고 이게 송금이 가능한. 근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그거 같아요. 카카오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성장성이 너무 강해 갔었고 그 성장성에 강하더라도 베팅을 했던 자금들이 어떻게 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또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는 굉장히 무시하는 정책. 어제 여민수인가요? 뭐 봤더니 뭐 스탁옵션으로 300억인가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배 채우고 나갔지 뭐. 저는 우리 신앵커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카카오 그룹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 네. 카카오 그룹 문제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네. 있다는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아직 법제화가 안 된 부분을 파고들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제기시켜줬다라는 카카오에는 고마워요. LG화학과 카카오. 왜냐하면 이게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이제 교정해 나갈 테니까. 근데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한 것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한다고 그렇게 꿈과 희망을 줬었던 기업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오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카카오 그룹 문제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워낙에 분노되는 상황이라 지금 포커싱이 맞춰진 거잖아요. 이제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만인데 이미 돈은 다 챙겨서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분노할 만한 상황이어서 포커싱이 맞춰진 건데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 연도에 상승하기가 상당히 거의 어렵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이라고 주식시장에 100%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냐.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이라는 거는 4년째까지 양봉이 나온 적은 네이버 카카오 역사상 없어요. 대부분의 기업도 다 그래요. 아무리 고성장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라고 할지라도 4년 동안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3년 연속 양봉을 뽑았는데 이번 연도에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은 음봉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아무리 뭐 그런 이슈가 있고 나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2년이나 3년 정도 쉬어서 이격이 조정이 되면은 또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확률적으로는 장기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2022년 8월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그래서 아무리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 투자들의 심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데 계속 6개월, 8개월 빠지는데 기분 좋아할 주주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타이밍을 늦추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분할 매수 타이밍을 퐁당퐁당으로 징검다리식으로 2, 4, 6개월로 가져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까 그 분노 그것 때문에 본인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문제 있다 카카오. 나 같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카카오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처럼 자회사 분할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회사가 제값을 받았겠죠. 그랬을 수 있겠죠. 이렇게 쪼개기 상장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아니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이 해주는 게 카카오를 구글에 빗댈 건 아니죠. 구글이나 애플처럼. 구글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애플은 잘못했습니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노베이터죠. 혁신자들인데 카카오는 이노베이터는 아니고. 구글의 크롬과 아직 카카오의 그거는 좀 비교하기가. 구글의 그렇죠. 크롬은 이미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미리 점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좋습니다. 아니면 주주 배당이라던가 이런 거를 성장주도 많이 하면서 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카카오는 오늘 아침 매일경제TV에서 아주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쓴다는 게 이율 배반적이긴 하죠. 아니요, 뭐 그건 뭐. 자, 그렇다면 카카오그룹주는 저희는 투자를 좀 보류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의 규제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기업도 지금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만큼 주가가 오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 어떤 강한 트리거가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 그 하락이
이 정도까지 이어지고 내년도도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아주 좋은 매수기에 오게 됩니다. 내년까지 하락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년 가서 해야 되냐. 얘기하시죠. 예. 네, 얼마 안 남아서 내년에 저희가 여기 있을지도 6개월도 모르고요.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내년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는 투자 의견 보류로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에도 저희 열띤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 네. 자,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또 요즘 시장의 여건들이 이제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진다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매매할지 이 정말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일단 오늘 저희 시청자들의 이제 종목 토론방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고 그런데 달러에 대한 원화현이 오늘 또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또 삼성전자 일단은 팔고 다음 주 변동성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 이 종목별 차별화가 큰 장세 속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신 소장께서는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계속 자꾸 배경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중간 결론만 결론 아까 앞에 두 가지식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이미 네. 이 태조 이방원이 결국에는 그 배경이 뭐냐면 국제 유가 고공 행진에 따른 그 배경으로 해서 계속 에너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부분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제가 말한 대로 데일리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서 원자력으로 오늘 얘기 드리는 거고 어제는 피팅주를 얘기 드리는 거였지만 피팅주도 15년 만에 상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려 15년이요. 올드보이처럼 참았습니다. 군만두만 먹으면서. 그 태광이라던가 옛날에 이 조선기자재로 알려진 이 피팅주들 있죠. 15년 만에 120개월 선을 돌파했어요. 10년짜리 선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한순간에 꺾이지는 않겠죠. 다만 데일리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 중에 가장 지금 위치 에너지가 낮은 게 원자력이어서 원자력을 얘기 드리는 것뿐 그 태조 이방원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자기네들끼리만 갈 거라는 것이죠. 완전 시장과 차별화돼서 다른 것은 철저히 외면당한 가운데 이런 것들만 가기 때문에 여기 태조 이방원을 다 빼고는 지금 주시장에서 메인 수익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어제 신 소장께서 특히 태광 종목을 강조하셨는데 어제 태광이 7% 넘게 오른 걸 보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5대가 있어요, 결국. 태광, 성황밴드, 하이로코리아, DK락, 그다음에 BMT 이렇게 있는 가운데 원유의 비중이 높느냐, IT의 비중이 높느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에 관심이 많다. BMT는 똑같이 관이음새긴 한데 IT 비중이 높은 것이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원유 정유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고 태광 성황밴드를 또 나누자면 태광은 중동의 비중이 높은 것이고 성황밴드는 북미의 비중이 높아요.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이라고 우리 그냥 도시가스 밸브에 보면은 계기판에 달려있는 계기판부터 배관으로 이어진 그 조그만 거 아니면 밸브 잠그는 거 그런 거 만드는 업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거를 딱 찝은다 하면은 주신이 되는 거고 안 그렇다고 하면은 5개를 다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서 그럼 평균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피팅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 위치상 개별 종목을 딱 얘기 못 하는데 그냥 기계라고 얘기한 게 사실 이 모든 종목이 다 기계 업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와 관련된 기계에 보면 우리가 사실 그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는데 이 방원의 이자만 빼면은 다 사실 기계 업종이에요. 원전, 방산, 그리고 뭐 조선도 하이로코리아도 사실 조선도 들어가 성황밴드 조선 업체 기자재가 되니까 그리고 태양광, 풍력까지도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기계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 쪽이 사실은 지금 내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지금은 금리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대투자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소재와 기계 쪽, 부품 쪽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쪽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가는 거죠. 예, 좋습니다. 피팅 업체들 어제 강조를 하셨는데 마침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식들이 주도를 하는 걸 보면서 신 소장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이격이 다 RSI가 과열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잡으면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부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매경 아침 프로그램에서는 태조 이방원 ETF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틴유님께서 신 소장이 엄청 팬이세요. 이방원의 아들 세종대왕이 될 후보를 알려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지금 태조 이방원은 다 시클리컬 업종이거든요. 맞아요. 전 사실 이거 싫어해요. 근데 이게 설명을 안 드리면 지금 시장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네. 타이밍만 잡아드리는데 저는 소비재나 이런 평탄한 걸 좋아해요. 아,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트렌드에 얽히더라도 아. 기본 소비재가 바탕이 된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엔데믹.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엔데믹. 플러스 알파로 트렌드가 얽힌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민감 업종들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환호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15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 사이클 타서 확 올랐다가 한 번 주저앉으면은 끝없는 하락 사이클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태조 이방원 떴다고 또 옛날에 막 그 차화정 시절에 초반에 열광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가시지 말고 풍선 탄 것처럼 내려올 때를 잘 생각하면서 네. 가셔야 되고 세종대왕 좋습니다. 될 종목은 결국 그런 거죠. 예. 미국에 있는 종목과 좀 비슷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거 저희 찾기가 시네코님의 어려운데. 아이디어입니다. 인터셉트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계속. 찾기가 어렵긴 한데 네. 예. 계속 소비재로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트렌드 있게.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의 중간 단계를 전 가령 좋아해요. 어떤 종목입니까? 성장 가치주 이른바. 예. 예를 들면 아 이게 세종대왕이 예를 들어요? 될 종목 네. 개인적인 종목은 짧게 있으나 얘기해 주시고 가시죠. 네. 아 그러니까 예, 힌트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배달 많이 시켜 먹고 집에서 막 그 박스 테이프 붙이고 막 이럴 때 테이프 재지. 쓰는 거 있잖아요. 아 재지가 아니에요. 테이프를 그냥 여러분들 유추하시면 돼요. 테이프를 활용을 하는데 그럼 테이프 매출은 계속 그냥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지금 그 물류가 활성화되면은 테이프 엄청 붙일 거 아니에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 테이프를 예를 들어 막 갑자기 2차 전지에 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안 하다 하는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면 율초화학 같은 거죠. 아, 율촌화학. 요즘 자 보세요. 정말 농심에 좋죠. 신라면을 팔면 맞습니다. 율초화학은 포장지 매출이 그냥 따라와요. 근데 사실 율촌화학이 2차 전지 관련 주식인데 근데 그걸로는 모자라 보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코닥 필름이나 후지 필름이 망한 거 같죠. 좋아요. 그게 전자 소재로 변했죠. 율초화학 라면 포장지, 농심 맞아요. 새우깡 포장지 만들다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하고 있죠. 이 맞습니다. 율촌화학이 그런 예, 것들. 율촌화학. 배당도 좋아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배당도 좋고 가치 주고 근데 거래량이 없었죠. 율촌- 정말 잘 대동 찍으셨네. 단결합니까? 가치주였다가 예. 맞습니다. 성장주로 성장주. 변하는 네, 그런 거니까.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가끔 이렇게 동원 빛나실 때가 예. 있어요. 오늘 하나 뽑아내셨네요. 오늘 하나 이렇게 뽑았어. 빛나실 아 또 하나 예를 들면 네. 공부하시라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동원 거요. 동원 시스템 동원 참치를 팔면은 캔만 만들다가 맞아요. 그 기술력을 전자 소재로 변환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이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소비재로서 기본 캐시카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업이 잘 안 돼도 좋아요. 맞아, 돈 맞아. 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믿고. 다 캐시플로우를 하다가 시장에서 율촌화학은 우리도 막 퀀트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맨날 좋은 종목으로 나와. 근데 안 움직였어. 예. 성장의 인자가 없었거든. 근데 이게 탁 건드려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막 요새. 신선 노름만 하다가 혼자 낚시하고 있는 낚시가에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고기 있다고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던 신선 노름 하던 사람은 시끄러워서 싫겠죠. 예. 하지만 그 호수가는 대박이 나는 거죠. 전국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럼 그 호수의 가격은 오르겠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존 주주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예. 가격이 올라요. 좋습니다. 자, 율촌화학이 최근에 2달 사이에 거의 70-80% 좋네요. 윈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버려서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좋아요. 그러면 네. 미리 좀 찾아주시죠. 캐시카우가 있으면서 캐시카우가 있으면서 슈팅 스타가 요즘 트렌드에 얽힌 거. 좋아요. 그런 그럼 거를 찾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 교집합의 종목을 다음에는 가지고 나오셔서 처음 시작하면서 종목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네, 우리나라에 종목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찾기도 다 귀찮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시장에 세계 탑을 달리는 업체들을 투자할 수밖에. 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예. 뭐 추가적으로 아니요, 아까 세계 탑을 달리는 거에 투자한다니까 그게 갑자기 마음이 워렌 편합니다. 버핏이 생각해서 아. 워렌 버핏은 애플에 몰빵했잖아요. 아, 그렇죠. 40%. 예.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애플에 그래, 몰빵해도 낫다. 되죠. 애플에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이런 거 다 이게 캐시플로우가 좋은데 성장의 인자를 잇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애플이라고 봤었죠.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캐시플로우도 좋고 성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의 재무 제표만 보면 최근 4, 5년 동안에 캐시플로우가 계속 좋은 기업이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뭐 사업 보고서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라든지 뭐 아까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것들이 새로운 사업에 뭔가 붙어가고 뭔가 주석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걸 찾으면 이제 대박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좋습니다. 노력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어렵고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럼 차라리 뭐 그걸 대신해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만약에 워렌 버핏이다. 그럼 워렌 버핏이 뭐 샀냐? 자기 포트의 40%가 애플이에요. 네. 굳이 요즘 뭐 이런 네. 그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편해진 시대에 굳이 여기서 뭐 우리가 갈라서 국내 주식 시장이니까 뭐 아예 배척하고 얘기하는 거는 필요치 좋습니다. 않다고 생각이 돼서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 보고 어떤 앵커가 물어봤어요. 미국 방송에서. 왜 IT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IT 버블 때도 다 버블 얘기를 했는데 왜 IT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애플은 IT 기업으로 보고 투자한 게 아니래요. 필수 소비재 기업이래요. 그렇죠. 자기의 손녀가 애플의 아이폰이 버전이 바뀔 때마다 매일 사는 걸 네. 보면서 매번 사는 걸 다음 보면서 주에 나오죠. 저건 네. 필수 다다음 소비재다. 주구나. 다다음 주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애플은 이미 가치주의 반열에 올랐고 네, 워렌 버핏이 좋습니다. 봤을 때는 가치주였다는 것이죠. 예, 네. 상당히 메이크센스한 논리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종목 얘기로 한번 종목 토론부터 시작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